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5강이고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1주차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았고 선생님 리로스쿨에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질문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을 많이 이렇게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5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은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이라는 주제인데, 여러분들 이 사진이 보시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사진이에요. 옆에 있는 요 친구가 누구죠? 침팬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여성이 이제 제인 구달이라는 그 생물학자인데, 이분이 한 수십 년 동안 이 침팬지에 있는 그 야생에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이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들을 이제 연구했던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이런 탐구 방법의 가장 어떤 중요한 대표적인 사례라서 이렇게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은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이에요. 지금 그 녹화된 목소리가 좀 더 퀄리티가 좋아지지 않았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마이크를 하나 이제 씁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이어폰에 있는 마이크를 임시로 썼었는데 이제 주문한 물품이 와가지고 이렇게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죠? 네. 자,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둘 다 굉장히 중요한 탐구 방법인데 사실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험이나 수능이나 이렇게 문제에 출제되는 빈도는 둘 중에 연역적 탐구 방법이 매우 큽니다. 됐죠? 오케이. 더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자, 귀납적 탐구 방법부터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그 필기를 하고 표시를 하면서 볼 거라서 고개를 이렇게 좀 숙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관찰 결과를 종합하고 분석하여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탐구 방법을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해요. 귀납적. 사실 여러분들 이 귀납이란 단어는 생명과학에만 쓰이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죠? 귀납법, 연역법, 이렇게 논리적, 국어 이런 데서도 나오지 싶은데 귀납이라는 게 원래 이제 그 일반적인 어떤 그 자연현상, 원리, 관찰한 결과를 통해서 뭔가 어떤 그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귀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하면 관찰입니다. 관찰. 얘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야. 아까 전에 그 제인 구달 학자가 침팬지들이 사는 서식지에 가서 그들을 뭐 했어? 관찰했잖아. 그지? 그래서 계속 관찰해서 어떤 일반적인 패턴, 그런 것들, 원리 법칙을 찾아내는 탐구 방법을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있는 그 이미지를 볼게요. 이미지가 그 귀납적 탐구 방법의 절차예요. 절차입니다. 절차. 한번 써볼까요? 귀납적 탐구 방법의 절차인데, 첫 번째 자연현상을 관찰해요. 그죠? 이 관찰할 때는 뭐 맨눈으로 관찰할 수도 있지만 어떤 도구 같은 거를 써서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할 주제를 내가 뭘 할 건지를 이제 선정을 하고, 그리고 방법이나 절차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계획 없이 관찰만 해서는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내가 뭘 관찰할 거다 주제를 정했으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고 관찰을 수행합니다. 아까 제인 구달 학자처럼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결과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 결과를 이제 보고 해석을 해야겠지. 그 해석하면 뭐가 도출돼요? 결론이 도출돼요. 이런 식으로 관찰한 결과를 해석하고 종합해서 하나의 어떤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게 무슨 탐구 방법?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귀납적 탐구 방법의 사례로서 앞에 뭐 제인 구달의 침팬지 연구도 소개했지만 또 관심 있는 사람들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뭐 다큐멘터리 같은 게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자, 여기에서는 다윈의 핀칫에 대한 연구를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윈이 누군지는 알죠, 여러분? 다윈이 누군지 모르면 조금 섭섭해. 여러분들 지금 생명과학을 수강하는데,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한 그 자연 선택을 이제 주장했던 학자죠, 그죠? 굉장히 이제 유명합니다, 사실 다윈.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찰스 다윈이 1800년대 19세기에 이렇게 이제 자기가 관찰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귀납적 탐구 방법을 썼던 거지. 갈라파고스 군도에 가서 핀치새들을 이제 관찰하고 메모하고 스케치하고 막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자연 선택, 그래서 이제 종의 기원 이걸 출판했잖아요, 그죠? 뭐 종의 기원 좀 뒤에 출간했지만 아무튼 그 방법을 한번 보는 건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다윈이 이제 여기 이 돋보기 이 망원경 들고 이제 관찰해요. 그래서 얘들 왜 이렇게 다르지? 그리고 막 자기가 이제 이 관찰해서 그 어떤 얻은 결과들을 막 해석합니다. 해석해가지고 보니까 이 핀치새들의 물론 공통 조상은 있었겠지. 근데 지금 진화되어서 종분화된 이 산물들을 보면 부리 모양이 다 다른 거야. 보세요. 부리 모양들이 다 다르죠. 근데 이 부리 모양들이 왜 이렇게 생겨 먹었지? 라고 물어본다면 그 환경에 적합한 진화의 산물이에요. 근데 그 요인이 뭐냐? 이 다윈이 얘기한 거는 얘네들이 그 어떤 먹는 열매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열매가 아니지, 먹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먹이의 종류와 관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열매를 먹는 핀치 종류들, 혹은 좀 딱딱한 열매, 아니면 이제 뭐 곤충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떠한 먹이를 먹냐에 따라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애들만 살아남아서 진화의 산물로 남았기 때문에 얘네들의 부리가 이렇게 다양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얘네들이 지리적으로 다 떨어져 있거든. 그래서 이 각각의 환경에 맞게 가장 적합하게 적응하고 진화한 결과물을 이제 이 다윈이 진화론을 딱 발표를 한 거죠. 됐습니까? 자, 지금 요것들이 어떤 탐구 방법의 예라고요?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다? 두 글자? 오케이, 관찰이다, 관찰. 가장 중요한 건 관찰이, 알겠지?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연역적 탐구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이 조금 더 중요해요. 물론 과학에서는 귀납적 탐구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 본다면 연역적 탐구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이란, 그러니까 연역이라는 게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전제를 하고 또 새로운 걸 이끌어내는 뭐 이런 걸 연역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자,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가설입니다. 가설. 이 가설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쌤 방금 어떤 전제라고 했잖아. 그거랑 조금 이제 매치가 되는데, 가설, 그러니까 가정, 약간 이제 이게 참은 아니야, 아직까지. 참은 아니고, 근데 내가 어떤 알고 있는 이론적인 배경 지식이나 자연현상을 봤을 때 이건 이렇지 않을까라고 내가 가정하는 거지. 그래서 뭐뭐는 뭐뭐일 것이다. 보통 무엇무엇은 무엇무엇일 것이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아직은 예측이니까. 그지? 그리고 이 가설은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두 가지. 가설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은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 뭐 시험 기간에 옛날에 좀 학창 시절 공부할 때,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였나? 이제 새벽에 이렇게 독서실 갔다가 새벽 2시에 마치고 이렇게 집에 오는데 친구가 옆에서 막 귀신 얘기를 막 해줬어. 그런 것들이 막 아직도 기억이 남거든. 근데 그때 했던 얘기가,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약간 이런 징크스 같은 게 있대.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공부할 때 뭐 귀신을 본다거나, 혹은 뭐 약간 그런 뭐 가위에 눌린다거나, 약간 우리가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면 시험을 잘 친다는 거야. 그렇게 했던 얘기가 지금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이제 가설을 세워보자는 거지. 뭐 내가 이렇게 뭐 헛것을 보고 귀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과외 늘고 시험 잘 쳤어. 그래서 내가 가설을 세웠어. 시험 기간에, 시험 전에 귀신을 보면 시험을 잘 칠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웠어. 검증할 수 있니? 없죠? 없습니다. 이런 건 가설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것들을 가설로 세워야지, 이게 뭐 이런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범주는 가설로 세울 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이 가설을 세우고 뭐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이 실험이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실험도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을 이 바탕에 까는 그런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두 단어,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탐구 방법을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일단 자연현상을 관찰했어요. 뭘 관찰은 당연히 해야지. 관찰 안 하면 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리고 문제를 인식했어. 그리고 뭘 설정해? 가설을 설정한다. 이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에 우리 과학탐구 실험할 때 여러분들 이 연역적 탐구 설계했던 거 기억나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가설을 설정해서 내가 탐구를 설계합니다. 설계하는 거는 계획하는 거죠. 계획. 그리고 수행하는 거. 직접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글씨 잘 보이나요? 그리고 실험을 한 결과, 이 결과가 데이터죠. 그죠? 이 결과를 정리하고 해석합니다. 이 결과는 뭐 수치로 나올 수도 있고 표나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석했는데 가설은 아까 선생님 참이 아니라 그랬잖아. 틀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해석했는데 내 가설하고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가서 가설을 수정해야 돼요. 그 수정해서 다시 하면 돼요. 실험을. 근데 맞으면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배경 지식까지 더해서 일반화시키면 하나의 이론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결과하고 결론하고 조금 차이가 여러분들 좀 와닿습니까? 결과는 말 그대로 그냥 결과예요. 이 데이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있는 사실인데 이 사실, 이 결과를 보고 내가 어떤 해석을 첨부하면 결론이 돼요. 참고하세요. 자, 연역적 탐구 과정은 우리가 이렇게 봤고요. 자, 이제 몇 가지 강조할 것들이 있어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보시면 여기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요 파트거든요.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중요하게 우리가 염두해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여러분 조금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집중을 잘 하세요. 자, 여러분들 연역적 탐구 방법을 할 때는 반드시 대조 실험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조 실험을 설계하고 이대로 수행을 해야 돼요. 대조 실험이 뭐냐면 이걸 해야지만 이제 실험 결과의 타당성이 높아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떤 비교 집단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알고 싶은 요인을 어떤 하나의 집단에만 해가지고 걔네들이 딱 되면 이 요인 때문에 이 집단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얘기하기에 타당성이 떨어져. 왜? 비교 집단이 없거든. 내가 어떤 A라는 집단한테 어떤 요인을 줘서 얘네들이 변하는 걸 내가 그 요인을 타당성 있게 얘기하고 싶으면 그걸 안 준 비교 집단이 있어야 돼. 그래서 A그룹에는 뭘 주고 B그룹에는 안 줬어. 나머진 조건이 똑같아. 근데 A, B의 차이가 생긴다면 그 차이는 뭐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 A그룹한테만 준 요인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타당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비교 집단을 설정해야 돼요. 그게 대조 실험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그 A 집단, 뭔가 어떤 요인을 처치했던 집단을 실험군이라 불러. 실험 조건을 변화시킨 집단. 이 변화를 여러분들 처치라고 표현해도 관계없어요. 내가 어떤 처치를 한 거야. 근데 이 처치는 추가도 되고요. 제거도 됩니다. 제거도 처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룹에 뭘 뺏은 거야. 뭘 뺏었어. 그 뺏어갖고 어떤 그 뺏은 것 때문에 어떤 일어나는 결과의 차이를 보고 싶으면 그 뺏은 것도 처치예요. 변화예요.
뭘 준 것도 변하고 줬든 뺏었든 하여튼 뭘 건드린 집단이 무슨 군이다? 실험군이다.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건드리지 않은 집단을 대조군이라고 해요. 실험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는 내가 보고 싶은 요인이 차이가 돼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물론 사람을 가지고 실험하기가 쉽진 않지만 A, B 그룹 두 그룹이 있어요. 자, A 그룹과 B 그룹이 있는데 내가 시험 기간에 휴대폰을 뺏으면 성적이 오를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어. 자, 그럼 A 그룹한테는 휴대폰을 뺏었어. B 그룹은 요즘 휴대폰 다 들고 있잖아요, 대부분. 없는 친구도 있나요? 미안합니다. B 그룹은 휴대폰을 뺏지 않았어. 그리고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이 해. 그리고 나서 얘들의 성적을 보는 거야. 근데 물론 이 성적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전의 성적과 이후의 성적의 어떤 뭐 델타값 차이를 본다든지 그거는 뭐 나중에 설명하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실험군이 A그룹이야, B그룹이야? A그룹이죠. 그죠? 왜? 휴대폰을 제거했잖아. 건드렸잖아. 뭔가를 처치했잖아. 그치? 이 그룹이 실험군. 그래서 얘가 실험군이 되고요. B그룹이 대조군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실험군, 대조군을 설정하는 것을 대조실험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자, 변인입니다. 변인. 변인은 여러분들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어. 첫 번째가 독립변인, 두 번째가 종속변인이야. 근데 이 독립변인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으로 나뉜다고. 자, 그러면 변인은 크게 두 가지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인데 독립변인 속에 조작과 통제가 있는 거야. 이해되니? 자, 독립변인의 뜻은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에요. 선생님,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요인은 뭐예요? 걔는 변인이 아니에요. 그런 건 변인이 아니야. 실험에 관계되는 요인만 우리가 변인이라 부르기 때문에 그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독립변인이라고 불러요. 글씨를 좀 예쁘게 적어야겠다. 자, 그럼 이런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중에서 조작과 통제로 구분이 되잖아. 조작은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고 통제는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변인이야. 자, 앞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전에 쌤이 A그룹은 휴대폰을 뺏었고 B그룹은 휴대폰을 주고 나머지 그대로 놔뒀지. 그럼 여기서 조작 변인은 뭐겠어? 휴대폰이 있냐 없냐가 조작 변인이야. 실험군한테 건드린 요인. 둘한테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변화시킨 요인. 그럼 선생님, 통제 변인은 뭐예요? 나머지. 휴대폰 말고 뭐 얘들이 그래도 컴퓨터를 못하게 해야 되고 뭐 태블릿도 못하게 해야 되고 또 얘네들이 뭐 공부하는 양, 뭐 잠자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똑같이 통일시켜야겠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실제 사람으로 하면 연구가 쉽지 않지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실험에 어떤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나머지는 다 똑같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A그룹은 고액과외를 받고 B그룹은 그냥 안 하고 이러면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실험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지. 지금 휴대폰이 있냐 없냐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해야 돼. 다 똑같은 수업 듣고 다 똑같은 시간 공부하고 다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해야 돼. 그런 게 통제변인이야. 되겠어요? 좀 어렵죠? 이게 처음 듣는 용어라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복습하고 좀 익으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독립변인 말고 종속변인을 보겠습니다. 종속변인이란 이 독립변인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독립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조금 비유하자면 우리가 보통 함수를 y는 fx라고 쓰잖아요. 그럼 이 x 값에 의해서 y 값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 알고 있죠, 여러분? x 값에 의해서 y 값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x 값을 독립변이라고 본다면 이 x 값에 따라 결정되는 y 값을 무슨 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종속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독립변인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요인이 종속변인이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종속변인 이꼴 실험 결과다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안 돼요.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요인이 종속 변인인 거지 실험 결과는 그냥 말 그대로 나중에 얻어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변인이라 볼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실험 결과일 뿐이고.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변인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의 예를 보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을 다 한번 적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좀 이해가 힘들었다면 이걸 보고 직접 적용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다져보자고. 자, 가나다라 마바라는 순서가 있는 이 비상교육 교과서에 있는 걸 제가 갖고 왔어요. 이게 지금 이 순서가 연역적 탐구 방법의 순서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인식,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반화 이거랑 맞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가 그 탐구 방법에 맞게 순서를 한번 맞춰보자고. 이게 플레밍이 이제 페니실린 발견했던 그 과학 역사거든요. 자, 가나다라 마바를 봤을 때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될 단계가 어디인 것 같아? 한번 쭉 봐봐. 자, 정답을 찾았습니까? 자, 제일 처음에 여러분 가를 했어요? 라를 했어요? 라부터 해야 됩니다. 자, 라가 제일 먼저야. 자연현상을 관찰했잖아. 플레밍이 세균을 연구하던 중 배양하던 접시를 잘못 관리해서 배양 접시에 푸른 곰팡이가 생긴 것을 발견했죠. 이게 제일 처음이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이 발견하고 나서 그러면 푸른 곰팡이가 배양 접시를 골라내다가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증식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거야. 어떤 문제 상황을 인식한 거야. 그지? 라는 어떤 현상이에요. 지금 있었던 현상에서 이걸 발견해서 그 안에서 문제사항을 인식했어요. 이게 또 똑같이 발견이니까 좀 그렇네. 그러니까 세균이 증식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푼 거지. 이제 문제인식을 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라는 잘해요. 가가 안 돼. 이게 이제 뭐 우스갯소리지만 플레밍이 어떤 이런 연구하는 도중에 어떤 그런 좀 그런 어떤 클래스가 됐겠지, 그지? 근데 일반 사람들은 또 보고 발견했어. 이 뭐야? 세균 배양 접시에 곰팡이가 왜 생긴 거야, 이거? 씻어야지. 씻어버려. 그렇게 됐으면 이제 플레밍이라는 학자는 우리가 몰랐겠지, 그지? 그래서 근데 어떤 현상을 보고 왜 그럴까 의문을 풀고 문제 상황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학적 태도입니다. 자,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여러분? 자, 의문을 품었으면 뭐를 설정해야 돼? 가설을 설정해야 되죠. 가설 어디 있니, 얘들아? 여기 찾았니? 자,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어떤 물질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뭐뭐 했을 것이다. 나왔네. 이게 뭐야? 지금 이 문장이 뭐야? 가설이야, 가설. 그러니까 가설 설정이 이 단계로 나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했으면 이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해야겠죠. 자, 그게 어디예요? 다네요, 다. 여러 개의 세균 배양 접시 중 일부 배양 접시는 곰팡이를 접종해서 배양하고 나머지는 또 배양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탐구를 설계하는 거 지금 안 나와 있네. 탐구 설계 및 수행이 다 과정입니다. 됐죠? 일단 절차부터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뭘 얻어야 돼요? 실험 결과를 얻어야 돼요. 그 결과가 나예요, 바예요? 바입니다.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배양 접시는 증식하지 않았고 접종하지 않은 데는 증식했다. 이 결과잖아. 그죠? 사실 그대로 데이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나오네. 이 문장 나오네. 얘가 먼저 올 수 없네. 토대로 나온 물질이 증식을 억제하는 이게 나중에 이제 항생제 최초의 항생제죠, 그죠? 페니실린. 그래서 얘가 이제 결론 도출하고 이제 일반화시킨.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를 연역적 탐구 방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렇게 쭉 적으면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 했죠. 그다음 우리가 앞에서 했던 실험군, 대조군과 변인을 한번 봅시다. 자,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가설을 보세요. 푸른 곰팡이가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어떤 작용을 했을 것이다 가설이니까 푸른 곰팡이를 넣어준 게 무슨 군이야? 그렇지, 여기가 실험군이야. 적었니? 내가 알고 싶은 게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증식했을 것이다가 내가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럼 어떤 세균 배양 접시에 푸른 곰팡이를 넣어준 이 처치했잖아. 변화시켰잖아. 그게 실험군이야. 그러면 넣지 않은 그대로 놔둔 비교 집단이 대조군이 돼요. 요거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변인 갑니다. 자, 그러면 실험군에서 내가 해준 이 요인 푸른 곰팡이를 넣었냐 안 넣었냐 요게 조작변이에요. 그래서 여기 적어볼까요? 독립변인 중에 조작변이는 푸른 곰팡이 지금 접종이라고 되어 있네요. 접종 여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푸른 곰팡이를 넣었냐 안 넣었냐 접종했냐 안 했냐가 조작변이 돼요. 실험군한테는 해줬고 대조군은 안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독립변인 중에 조작변인 말고 또 뭐 있었어? 통제변인이 있었지, 그지? 자, 통제변인 보자. 통제변인은 얘들아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많을 수 있다. 뭐 얘들 둘을 배양하는 뭐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이 환경들 그리고 푸른 곰팡이를 넣었냐 안 넣었냐 빼고 나머지 조건은 다 동일하게 맞춰야 되잖아. 그리고 배양 기간 뭐 이런 것들 등등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중에 실험군 대조군한테 차이를 둔 조작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은 다 통제변인이야. 요가야 되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종속변인으로 갑니다. 마지막이에요. 종속변인은 이런 독립변인, 조작변인, 통제변인, 독립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변인이고 실험 결과에 해당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보세요.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배양 접시에서는 세균이 증식하지 않았고 푸른 곰팡이 접종하지 않은 데서는 증식했다. 이거는 결과야, 결과. 이 문장은 결과라고. 그럼 이런 결과에 해당하는 요인은 뭐라고 적으면 돼? 세균의 증식 여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푸른 곰팡이를 넣었냐 안 넣었냐에 따라 일단 결과적으로 세균이 증식했냐 안 했냐가 내가 보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어떤 그 푸른 곰팡이를 넣은 데는 세균이 증식 안 했고 안 넣은 데는 증식했어요 라는 그 사실은 실험 결과고 그 결과에 해당하는 요인 종속 변이는 세균이 증식했냐 안 했냐라는 여부가 종속 변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설명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들도 그렇고 그 1학년 때 과학탐구 실험에 연역적 탐구 설계할 때 이 종속 변인에다가 실험 결과를 적은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종속 변인을 적으라 했을 때 바 문장을 적어버리는 거야. 실험군에서는 세균 증식 안 했고요. 대조군에서는 세균 증식했다. 이게 종속 변인으로 적어버린 거야. 아니요, 변인은 명사형으로 끝나야 돼. 명사. 결과는 동사, 문장이잖아. 그렇게 구분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 연역적 탐구 방법의 절차라든지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대조 실험, 변인들 여러분들 지금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 그지?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앞에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하고 요 페니실린의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을 사례로 우리가 한번 다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좀 잘 해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오케이. 자, 오늘 5강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학습지도 좀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은 좀 필기도 학습지에 보면 이렇게 빈칸만 채운 학생도 있던데 뭐 필요한 것들 필기도 좀 하고 학습지에도 이렇게 표시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오늘 5강 하느라 여러분들 수고 대단히 많았고 이 온라인 수업을 좀 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쌤하고 또 소통도 좀 하고 피드백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학습의 상태가 좀 자꾸 진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